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한 주보다 11,000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미국의 노동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연 4.5%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재인합니다. 이로써 영국의 기준금리는 2023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억 달러어치의 이란산 원유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 네트워크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테러 조직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이 이란과 관련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마존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분 매출은 288억 달러로 예상치와 일치했고 전년 대비 19% 성장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달러 강세가 향후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일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강달러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통화를 약화시켜서 무역을 조작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장중 뉴욕 증시는 한때 낙폭을 또 크게 그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밤에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소화해 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우려감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망세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밤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는 0.51% 상승하면서 19,792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소폭 상승했는데요. 0.36% 상승하며 6,08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다우존스 지수만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0.28% 하락하면서 44,74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0.45%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4%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2% 소폭의 상승세 보이면서 5,093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0.76%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유가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 예고에 하락하면서 배럴당 70.49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이란에 대한 원유 제재를 굉장히 크게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유조선을 제재하겠다라는 첫 번째 대이란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혼조세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들과 함께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0.61% 상승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과 메타는 다소 상승폭이 약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면서 메타는 1%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어제는 모두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은 엔비디아만이 3% 넘게 상승하면서 독주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마존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아마존은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정규장에서는 기대감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빠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은 연준이 연례 산업 스트레스 테스트 변수를 발표했죠. 그러면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의 흐름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자세한 M7 종목들의 주가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은 0.32% 상승하면서 233.22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중국 반독점 당국이 구글에 이어서 애플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애플의 주가는 연일 좀 힘을 내주지 못하는 모습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0.61% 상승하면서 415.82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일에 딥마인드의 핵심 연구원을 영입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도 그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오늘 3%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128.68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전일장의 급등으로 시총 3조 달러 선을 다시금 넘어선 엔비디아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딥시크로 촉발된 매도 사태를 매수의 기회로 보고 엔비디아를 여전히 최우선 종목으로 유지한다는 입장 밝히면서 주가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마지막 아마존입니다. 1.13% 상승하면서 238.83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아마존은 정규장에서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월마트를 제치고 역대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위 기업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월가의 예상 매출은 1,870억 달러였죠.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급락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메타입니다. 메타 1.01% 상승하면서 711.99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이어갔고요. 알파벳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 0.14% 상승하면서 191.60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날 실적 실망감으로 주가가 급락했던 알파벳, 오늘은 다소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1.02% 유일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가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과 함께 주가는 연일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 일라이 릴리입니다. 3.3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블록버스터급 체중 감량제인 젯바운드와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은 엇갈렸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수요는 급증했지만 2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서 주가 상승에 제한을 두게 됐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13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137억 3천만 달러에 소폭 못 미쳤는데요. 조정 EPS는 5.32달러로 예상치였던 4.95달러를 웃돌았고 순이익은 44억 1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작년 10월 공개된 일라이 릴리의 3분기 실적에서 젯바운드와 마운자로 매출이 월가 전망치에 못 미치면서 그동안 GLP-1 계열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과대평가됐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향후 10년간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로블록스입니다. 11.06%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온라인 게임 플랫폼 업체 로블록스가 2024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예약과 일일 순 이용자 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정오 거래에서 로블록스 주가는 전일 대비 13.38% 하락한 65달러 선에서 65달러 선에서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4분기 예약 매출 1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지만 시장의 예상치 13억 7천만 달러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25% 대비해서 성장세가 둔화된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일일 순 사용자도 8,35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하기는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였던 8,839만 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업은 주주 서한을 통해서 상반기 성장이 하반기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하며 하반기 예약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로레알인데요. 2.17% 상승하며 350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프랑스의 화장품 대기업 로레알은 중국 미용 시장의 지속적인 약세와 미국 수요 둔화로 인해서 4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낮게 보고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뷰티 브랜드인 로레알은 12월까지 3개월 동안 110억 8천만 유로의 매출을 올렸고 이는 2.5%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LSEG 예상치인 111억 유로의 약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연간 매출은 예상치인 433억 3천만 유로에 비해 5.1% 증가한 434억 8천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이 4분기 매출은 북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북아시아는 3.6% 감소를 기록해 지속적인 둔화세를 좀 확대해 나갔는데요. 한편 북미의 매출은 전분기에 5.2% 성장해서 1.4%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런 성장률은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전문가들은 로레알이 작년에 중국 시장에서 중국 국내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겼고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금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에 시장은 적응 중. 사실 뉴욕 증시가 이 관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좀 학습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는 이 금리라던가 지표 혹은 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표님은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뭐 최근 들어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초에는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해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보였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 정책이라는 거는 뭐 일단 취임하기 이전서부터 계속 나왔었던 얘기고요. 뭐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월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그 뭐 콜롬비아나 멕시코, 캐나다 와의 이제 관세 관련된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경제적인 것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좀 더 강하게 이슈 몰이를 하면서 이게 그러면 과연 관세를 경제 정책으로 사용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조금은 시장에서는 좀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뭐 해당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를 뭐 안 부과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현재 관세 정책으로 뭐 캐나다나 그다음에 멕시코를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는 지금 북미 자유 협정에 대한 그런 이제 재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미국에서 조금 더 우위적인 그런 이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수단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관세 관련된 부분이 뭐
접경 지역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된다라고 하지만 중국이나 EU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관세 정책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성이 이제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보다는 이제 증시의 전체적인 경제 지표나 그다음에 기업 실적에 시장은 좀 더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현재 글로벌에서 가장 좋은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경제가 좋아지느냐라는 부분이 관심사항을 갖고 있고요. 특히 경제 관련된 지표가 최근 들어 뭐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내에서 보면 확정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단순히 조금 나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향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긍정적인 그런 이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호조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지금 발표한 기업들의 77% 정도가 지금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만큼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심리도 계속 개선되는 모습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관세 정책은 완벽하게 해소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장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발표되고 있는 이 경제 지표라던가 앞으로 나올 그런 전망들 더불어서 지금 기업들에서 어떤 실적을 내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표님 그동안 이 뉴욕 증시를 이끌었던 건 M7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다 같이 오르거나 아니면 다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한동안 계속 보여줬었는데 요즘 살펴보자면 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M7 종목들 아니면 섹터들 과연 어떤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미국 증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M7 종목들이 원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큰 뭐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M7이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면서 어떻게 보면 고평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요 최근에 이제 주식의 탄력성이 좀 더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관세 정책이나 감세 정책이 나오면서 이런 빅테크 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더 많이 입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시장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이 좋은 거를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일단 실적이 좋은 거는 다 예상들을 했었던 거였고 지난 얘기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관점이고요. 뭐 지금서부터는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시장은 좀 더 초점을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돼서 아마존이 이제 지난밤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4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 외에서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1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지난 실적보다는 이제 새로운 실적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AI 부분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I 부분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대규모 이런 이제 투자 지출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I 관련 쪽으로 한 800억 달러, 그다음에 알파벳도 750억 달러, 그다음에 베타도 6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에 따라서 한 1,000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AI 관련된 분야에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규모 AI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AI를 활용한 그런 이제 관련된 매출 성장세는 계속 높긴 하지만 일단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 이런 AI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세가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시장에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관심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AI 투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투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는 남아 있다라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AI가 시장 전체를 아마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이제 이슈로 작용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기업의 AI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향후 미래의 이런 성장을 위해서 지금 먼저 선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계속 올라갔던 건 사실 M7들이었습니다. 하지만 M7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고 나서부터는 이 중소형주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 위주로 성장세가 강하게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현재 AI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연 AI에 대한 투자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기업들의 실적에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이 워낙 컸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닐까 싶은데 이전에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사실 그때 너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5%를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는데 지금 봤더니 지금 4.3%, 4%까지 많이 떨어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관세라던가 지표가 좀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좀 하향 안정세죠. 그러니까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그런 이제 여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계속 호황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 내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이제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발에 대한 그 우려도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미국 경제 자체가 원체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EU나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경제 성장률이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EU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하고 있는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만큼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5%의 작년에 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약간 이제 이게 데이터 마사지가 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경제에서 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무역 관련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조금 나쁘게 나왔다라고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를 많이 올릴 것이다라고 지금 이미 얘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임 이전에 그러니까 관세가 오르기 전에 보다 많은 이제 물건을 미국 내로 수입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아마 작년 12월, 1월까지는 무역 수지가 좀 나쁘게 나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좀 일시적인 그런 이제 모습세가 아닌가 싶고요. 뭐 2월 이후서부터는 좀 이런 미국 내의 무역 수지도 좀 안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이냐 여부도 아직까지도 뭐 시장에서는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연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행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를 뭐 빠른 시간 내에 부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 섞인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지금 뭐 콜롬비아나 뭐 멕시코, 캐나다 전부 다 지금 불법 이민과 마약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거래도 많고, 그다음에 무역 수지에서도 상당한 흑자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되면 경제보다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관세 정책이 먼저 작동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부 내에서도 보편적 관세에 대한 시행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좀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편적 관세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거는 어느 누구도 지금 확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시행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보편적 관세는 대통령 명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일부에서는 또 이런 이제 보편적 관세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런 이제 긍정적인 요소 물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거는 이제 트럼프 의지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계속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선 내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관세 정책에 따른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도 최근 들어 이제 4.8%대에서 지금 4.4%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반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짝꿍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부 효율부가 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정 적자를 감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재정 적자가 감소하게 된다면은 이 채권 발행도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은 지출이 감소하면서 이 경기가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그 트럼프 전 행정부가 들어가기 전까지 과연 연방정부 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좀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이제 머스크를 행동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생각보다 많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솔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트위터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X로 지금 바뀌었죠. 인수를 하면서 전체 직원의 60%를 해고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해고를 한 이후에 그러면 트위터가 삐거덕거리느냐라고 보면 지금 움직임으로 보면 그렇게 삐거덕거리지 않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내부 사정이야 저희도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지금 머스크가 연방 정부도 같이 그런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할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장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연방 정부를 대규모 인원 감축이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 감축을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USAID라고 하는 이제 국제개발처라는 이제 부처입니다. 이 부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이제 개발도상국의 이제 대규모 원조 지원 개발 계획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부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공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취임하자마자 해당 부서의 직원들을 지금 출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폐쇄를 위한 그런 이제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은 아마 다른 부처로도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런 부처들의 구조조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미국 지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재정 이제 비용이 상당 부분 감축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시장에서 남아 있고요.
뭐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 들어 이제 미 재무부 장관으로 된 이제 벤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추가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채권 발행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뭐 과거에 좀 전 재무부 장관의 이런 단기채 위주의 그런 이제 발행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이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본인 같은 경우도 그런 발언을 상당히 좀 자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채권 발행 규모도 작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재정 적자가 감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채권 발행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감세 정책에 따른 채권 발행 증가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그만큼 이제 향후에 채권 발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금리가 지금보다 하향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반대적으로 보면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이제 정부의 이제 재정 지출이 감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GDP 성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이제 민간에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그런 이제 축소 효과를 이제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과연 이런 이제 연방 재정 지출이 감소된다라고 해서 미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수 된다라고 뭐 같이 이제 확답하기에는 아직 이르고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동이 되는지 그런 이제 향후의 여파를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이 연방 정부를 X처럼 좀 공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이런 행보가 이 재정 적자를 줄이면서 앞으로 이 연준에 있어서 그리고 이 미국의 재정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어떻게 줄여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연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그동안은 참 강한 행보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 지금 상태를 봤더니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대표님께서 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다시금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장에서는 이 시간의 문제지 어떻게 보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안 들어섰으면 계속 인하 분위기가 좀 더 이어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 자체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과연 이제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보편적 관세, 그다음에 감세 정책이 과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관세 정책이나 재정 정책 이런 이제 감세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전방위적인 그런 이제 정책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형태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어느 누구도 지금 속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이제 금융 정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인플레이션을 다시 재발시킬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재발에 대한 우려가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그 멤버들 내에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이제 비둘기파라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최근에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이런 관세로 인해서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 코로나와 같은 사태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재발 우려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이제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연은 그러니까 비둘기파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파는 좀 더 강한 그런 어조로 반대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가 인하되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연은도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금리 상황을 보면 최근 들어 조금 하향 안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안정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시점이고요. 아마 당분간은 기준금리가 아마 4.3에서 4.8%의 범위 내에서 아마 어떤 이제 트럼프발 이제 경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불확실성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은 분명히 성사될 것이며 현재 준비 중이라고 러시아 의원이 현지 시간 6일 밝혔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그러한 소통의 가능성은 100%라며 세계 양대 강대국 지도자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업에는 진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담 준비가 현재 발전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회담 관련 구체적 정보가 나올 것이며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 중동 등 시급한 국제 정세에 대한 건설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모두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서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양국 간 접촉이 개별 부서를 통해 진행 중이며 최근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종식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오스틴 골스비가 견고한 성장과 감소하는 인플레이션을 갖춘 완전 고용 경제 덕분에 연준은 금리를 계속 인하할 수 있을 것이지만 관세와 다른 정책 변화의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스비 총재는 한 심포지엄에서 기자들을 향해 우리는 완전 고용에 어느 정도 안착해 있다. 인플레이션은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더 기다리면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 금요일에 발표될 주요 일자리 데이터를 앞두고 골스비는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 수준에 안착했으며 긴축적 연준 내 통화 정책으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할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일 발표된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 증가 규모는 시장을 크게 웃돌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분석되던 구인 건수 발표와는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골스비는 지난 6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겉보기에 거의 진전이 없었고 중앙은행의 목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기저효과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가장 큰 미지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나 이민자 추방과 같은 정책이 여러 면에서 연준의 기대치를 뛰어넘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연례 산업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변수를 공개하면서 목요일장에서 은행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변수에 따르면 미국 경제에 가해질 가정적인 충격은 지난 몇 년에 비해 작았습니다. 바클레이즈의 제이슨 골드버그는 2025년 스트레스 테스트, 지난 2년보다 쉬운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실업률이 10%로 치솟고 주택 가격이 33% 하락하면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5년 테스트는 이전 버전보다 실업률 급증과 주식 및 부동산 가치 하락이 작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전일 장 마감 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밤 정오 거래에서는 시티그룹 주식이 3%가량 상승했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각각 최소 1% 이상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대형 미국 은행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을 계속하면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는 연례 테스트를 거쳐야 했는데요. 이번 2025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난 시나리오는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더 나아졌으며 균형 잡히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규제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를 감안할 때 은행이 규제 자본 요건에 대한 완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이 커졌다고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나마 운하를 놓고 확대되어 온 미국과 파나마 간 갈등이 완화되는 듯 싶었는데요. 점차 진실 공방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군을 비롯한 미국 정부 선박의 운하 무료 통행에 대해 파나마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파나마 정부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우방국 사이에선 보기 드문 입씨름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저녁 소셜미디어 X에 파나마 정부가 더는 미국 정부 선박에 대해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도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미 국방장관과 파나마 대통령이 통화해 파나마 운하 방어를 포함한 안보상 이익을 양국이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양측은 미군과 파나마군의 협력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는데요. 만약 선박들이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국방부 예산 8,500억 달러에서 1,3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파나마의 물리노 대통령은 유튜브 생중계를 활용한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거짓에 기반한 외교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절감된다는 1,000만 달러 상당이 미국 같은 나라에 얼마나 큰 돈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운하 통행료가 미국 경제를 파산시킬 만한 정도는 아니지 않냐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운하 통행료로 가정되는 절감액의 규모는 전체 예산의 0.0015% 정도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미 텍사스를 비롯해 10여 개 주에서 데이터 센터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오픈 AI는 지난 21일 일본 투자기업 소프트뱅크 및 미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과 함께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합작회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죠. 스타게이트의 첫 데이터 센터는 텍사스의 소도시 에빌린의 뉴욕 센트럴파크 크기인 875에이커 규모로 구축될 것으로 앞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에빌린 외에 텍사스주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데이터 센터 부지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오픈 AI가 이를 포함해 15개 주에서도 잠재적인 부지를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관계자들이 이번 주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 오리건주를 방문했습니다. 오픈 AI의 글로벌 부문 부사장 크리스 르헤이는 미 전역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부지 선정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주부터 공개적으로 제안서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를 설계할 건축 및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입찰도 받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제안서를 검토해 상반기 중 부지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는 등 데이터 센터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레이도스입니다. 레이도스 어쩌면은 넥스트 팔란티어가 될 수가 있다. 이 멘트는 제가 이 월가에 있었던 한 코멘트를 따왔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이 레이도스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스 홀딩스는 1969년에 설립된 꽤나 오래된 회사입니다. 주로 미국의 방위라던가 항공우주, IT, 의료 쪽으로 이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요. 미국 정부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주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에 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정보 분석이라던가 사이버 보안, 전투 지원 시스템 등 좀 다양한 파일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요 고객은 미국 정부와 정보 기관이기 때문에 고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탄하게 좀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매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옆에 지금 표로 표기를 해놨는데 가장 진하고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국가 안보와 디지털 기술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보건이라던가 상업 그리고 방위 시스템이 이렇게 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록히드 마틴의 글로벌 솔루션 사업부를 50억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록히드 마틴이 가지고 있는 방위 산업이라던가 항공우주 쪽으로도 조금 더 파일을 넓혀가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록히드 마틴의 이 글로벌 솔루션 사업부를 인수하게 되면서 연매출이 100억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솔루션 사업부 인수 이후에 이 정부 계약이라던가 기술 전문성까지 함께 또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인수 이후에는 이 미국의 군사기관에 이 첨단 사이버 보안 IT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이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관련했을 때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IT 솔루션 계약을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연이은 수주를 통해서 AI라던가 클라우드 기술 기반했을 때 강력한 경쟁력을 또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ISGS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와 동맹국에 대해서 우주와 방위 시스템, 사이버 보안 등 관련 핵심 기술과 서비스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사업부입니다. 그리고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이 YOY 대비했을 때 7%대 그리고 42%대 꽤나 강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별 매출 성장률을 봤을 때도 지금 국가안보라던가 보건, 상업, 방위 시스템 모두 다 YOY 대비했을 때는 조금 더 수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12.5%로 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꽤나 잘 나왔었죠. 3분기에 성과가 꽤나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 성과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좀 일부 성과들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방위 시스템 부분으로 했을 때 27억 달러 규모의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IFPC 엔듀어링 실드 시스템 개발에도 성공을 했는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옆에 지금 또 사진으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개발에 성공한 것도 이 3분기 성과에 가장 크게 또 기여를 하기도 했고요. 또 4개의 발사장치 관련했을 때 계약 수주 자체를 완료를 딱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미국 국방부의 이 긴급 요청에 따라서 이 차세대 무기를 개발하기도 했는데 이 빠른 생산과 대량 배치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실적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누적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405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부분별 수주 비중을 봤을 때 역시나 국가안보 쪽에서 49%,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보건과 공공, 상업과 글로벌 방위 시스템 줄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육군 통합 네트워크 개발 계약 수주가 크게 또 누적 수주 잔고 증가에 기여를 하기도 했고요. 미 공군의 전투관리 시스템에 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점도 누적 수주 잔고를 늘리는 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주가도 최근에 상승폭을 꽤나 크게 보여줬었습니다. 일단 그 상승 요인을 봤을 때는 이 주가가 올라간다 이 부분은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겠죠. 지금 록히드 마틴의 ISGS 사업부를 인수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위비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미 육군과 이 네트워크 현대와의 3억 달러 계약을 수주했다라는 점도 있었고 또 견조한 재무 성과, AI 기술력 기반을 했을 때 앞으로 굉장히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이 또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